직장 상사가 조금 어려운 일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도 까라면 까야지. 억압이죠. 아, 이게 나 다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도 안 좋은 거고 위선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아 진짜 우리 부장님 나한테 사장 수업 시키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까라면 까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서글퍼지죠. 투덜대면서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네네. 되거든요. 정말 근데 진일보합니다. 이게 리액션과 디시전을 바꾸는 거죠. 나도 안 다치게 하면서 투덜거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과연 행복은 또 무엇일까요? 지혜의 밤 24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페셜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에게 직접 듣는 행복,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늘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제 고민 한번 우리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초대 손님이 그러니까 오늘 또 특별하게 초대 손님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이 행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행복하려면 네. 알아야 돼요. 뭘요?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 알아야죠. 언제 행복한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차, 네. 엄청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떡볶이 먹으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심리학자들, 저랑 친한 친구들한테 떡볶이 먹이면 글로벌 인재 그분들과 대화 가능.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들은 먹을 때 고통이죠 이게 떡볶이가. 그렇죠. 제가 한번 이랬어요. 일본에서 학회를 할 때 그 네.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에도 한국 음식 많으니까 이제 떡볶이 파는데 네네네. 가가지고 야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먹어봐라. 네 먹어봐라. 니들 이거 한 접시 다 먹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20불씩 줄게. 돈으로 매수. 그러니까 예. 어떤 동기를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걔네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이탈리아 친구 한 명이 진짜 끝까지 먹었어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 뭐 매운 음식 잘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더라고요. 진짜로 고통스럽게 맵찔이. 네, 우유를 거의 왜 우유를 1리터를 마셔가면서 거기 또 쿨피스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쿨피스가 없었구나. 여튼 그 우유를 막 마시면서 겨우겨우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친구가 20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왜 오기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 친구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행동을 보이는 게 네. 사실 20불이 좀 2만 원 좀 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2,000불 줬으면 죽기 살기로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도 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F 들어가는 욕하면서 F가 설마 뭐 판타스틱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F 20불 내가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20불을 탄다고 내가 이걸 왜 먹기 시작했지? 근데 또 먹었으니 또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20불이라고 하는 적은 돈을 가지고 얘가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얘가 되게 웃긴 게 떡볶이 그거 의외로 맛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인지 부조화. 그렇지. 역시 지금 정확하게 심리학자도 걸려든 인지 부조화를. 그렇습니다. 네. 내가 떡볶이를 먹은 것은 20불 때문에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용서가 안 되니 차라리 내가 맛있어서 먹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 그렇죠. 심지어는 네. 얘는 심리학자니까 내가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이 있어. 근데 진짜로 떡볶이가 좋아졌다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시 뭐 교수님과 함께한 그 24번의 시간이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정프로가 이제는 웬만한 그냥 준 심리학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위태위태한데 큰일 났네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돈의 크기, 보상의 크기가 행복을 올리는 거는 상당한 한계가 있구나라고 또 역으로 추정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그때 너 떡볶이 먹으면 2,000불 줄게라고 했으면 그 친구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혐오하는 음식으로 떡볶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행복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결과가 아닌 무엇을 바라보는 태도다. 오. 떡볶이를 다 먹어서 내가 완떡을 했다는 그 행복감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지금 내가 맛있어서 떡볶이를 먹고 있다는 그 자세 변화, 태도 변화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어떤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또 저는 나가 봅니다. 그게 행복을 잘 느끼는 기질적인 것보다 먼저 감탄 한번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감탄을 근데 진짜 감탄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행복을 잘 느끼는 기질적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행복이라고 대하겠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질보다 태도를 애티튜드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지금 짚으신 거예요. 네. Happiness is attitude. 네, 그렇죠. HIA. 행복을 그렇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HIA요. 그런 문장은 없긴 하지만 Impossible is nothing입니다. 네, 그렇죠. 불가능은 없어요. 네. 문장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들을 조합하는 것일 뿐이지 문법에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불가능은 없다는 Nothing is impossible 아닌가요? 아하, 그거 참. 그럼 뭐 저스트 두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뭐 하나하나 시비 거실 거예요? 네, 이게 행복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자,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도가 중요하다. 네. 태도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기질로서의 행복 민감도가 떨어지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신경 전달 물질 뭐 아난다마이드도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아난다마이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뇌에서 뭐 세로토닌 뭐 그다음에 뭐 가바 그다음에 노레프레프린 뭐 아세틸콜린 이런 걸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약간 저한테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전문 용어를 마구 지금 남발하시는 거라고 혹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꼭 필요한 그 물질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대화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듣는 분들이 그걸 뭐 찾아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네. 여러 물질이 있다. 나 최소한 올해 들어서는 제일 힘들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그래 내가 한 2개 정도만 언급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는 세로토닌까지는 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막 6, 7글자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오버하셨다. 약점을 지금 노출했네.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난다마이드가 안 나와요. 잘. 그게 그 약물 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을 하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감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제일 안 나오는 편이죠. 그걸 이제 측정을 또 나라별로 해봐요. 그 아난다마이드 신경세포 단위 면적단 요 생산량을 측정하거든요. 왜 안 나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잘 나오는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 좀 재미있는 그런 그 인류학적인 설명, 진화적인 설명을 하는 분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이 동쪽으로 걸어온 분들이 원래부터 아프리카에서 만족하면서 태도가 이렇게 좋은 분들에 비해서 그렇지. 얼마나 까탈스러운 분이 여기까지 걸어왔겠느냐. 여기까지 불만에 오신 그렇죠. 분들은 태평양이 가로막을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걸어온 분들이 보통 분들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쌀 먹는 문화가 또 이게 떨어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쌀이 굉장히 재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굉장히 협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근면성실한 문화일수록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동아시아의 쌀 먹는 문화들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같은 비슷한 행복 자극 같은 걸 받더라도 아프리카나 뭐 이쪽 분들보다 훨씬 더 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상대방을 오해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심지어는 외교부에서 공간 근무를 하고 오신 분들조차도 아프리카 분들을 보면 좀 게으른 것 같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낙천적인 거다. 행복할 뿐인데. 그러니까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뇌를 가지신 거다. 우리는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니까 자꾸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살고. 그래요? 게다가 이제 지형적인 조건도 자꾸 이렇게 쌀 먹고 협동하고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다른 대륙에 비해서 네. 서로 이렇게 침범도 많고 이렇게 민족 간에.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많고 분화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일본처럼 근데 인종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데 일본은 화가 좀 적은 문화죠. 집단주의로 갔으니까. 아, 그러면 화가 적어요? 네, 집단 생각해 보세요. 집단에서는 집단의 룰이 모든 걸 규제하기 때문에 화를 못 내죠. 근데 이제 우리 한민 박사님이 가끔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한민 박사님. 네, 한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제 요새 해주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친하고 같이 뭐 연구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를 보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를 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집단의 룰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집단의 내 자유가 좀 훼손당해도 집단의 룰을 유지하거나 집단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내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면 화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조금 더 서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라고들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비해서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일본과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대부분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말이야. 이건 집단주의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아, 이 관계 중심적인 문화인 거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관계주의적 사회, 집단주의적 사회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집단의 실체가 유동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A 집단과 B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협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가서 도와주고 오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막 참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게다가 개인의 자유 의지도 꽤 상당히 중요한 주체성이 높아서 뭐 화도 잘 내고. 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사실 집단주의라면 시골 동네 어르신이 사장 나오라 그래, 시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사장님들 참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맨날 누가 나오라고 하니까. 뭐 관공서 앞에 뭐 다 보면 뭐 그냥 플래카드가 그냥.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드러내는 건 집단주의에서 안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드라마에는 없는 대사인데 우리 한국 드라마에 되게 많은 대사들이 있어요. 뭐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Do you know who I am? Do you know who I am? 뭐 이러면 사실 외국인들 경일 김 딱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공 의식, 주체성도 세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사실 때에 따라는 또 집단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한국 사회는 참 골치 아픈 사회예요. 행복하기 너무 악조건이네요. 그렇죠.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사회죠. 해야 될 게.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감 못 느끼냐고 그렇게 막 한탄할 일만은 아니네요. 그럴 만한 조건들이 좀 있네 우리가. 그래서 왜 그 논문이든 책이든 한국 사람이 행복이 얼마나 불리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사실만으로 힐링된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울분이 많고 맨날 뭐 이렇게 쌓여 있고 뭐 하나 사건 터지면 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이자 함정인 거죠, 항상. 에너지이자 함정이에요. 그걸로 사실 단기간에 굉장히 압축 성장하고 빠르게 끌어올리긴 했으나 화가 이렇게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한 시대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렇게 화가 많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서야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행복해 볼까 하고 열심히 사는 걸 텐데. 근데 행복하게 이렇게 악조건이면 어떻게 그냥 포기를 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좀 찾아볼까요? 왜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 책 행복의 기원이라는 행복의 기원 오리진 오브 해피니스. 이게 사실 저는 어디를 가든 이 책은 명저다. 행복의 기원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복의 기원 저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서은국 교수님 책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얘기인데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이 더 낫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잘 버티고 자기 삶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잦게 오기를 바란다고 낮게 오나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복을 보고 있으면은 10점짜리 행복보다 10분의 1의 확률로 오겠죠. 그렇겠죠. 네네. 1000점짜리 행복을 내가 한다면 훨씬 더 어렵게 오겠죠. 자주 안 오겠죠. 아,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1000점짜리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은 1000점짜리 만점짜리 행복 우리 애가 대학 갔다 이번에 집 샀다 승진했다 이런 1000점짜리 만점짜리 행복을 주로 얘기하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강인한 사람들일수록 10점짜리 행복을 더 많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내가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까운 친구랑 뭐 좀 뭐 지글지글 구워 먹다가 마음이 좀 풀려서 다음 날 꾸역꾸역 출근했어. 아줌마가 소주 한 병 줬어. 아, 대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풀려서 다음 날 또 그냥 꾸역꾸역 가게 문 열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왜 그 SNS가 발달하면서 특히 네. 한국 사람들이 더 10점짜리를 안 줬고 보여주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행복들인 맞아. 예전에 한 500점짜리 행복을 얘기했다면 지금 1000점, 2000점짜리 행복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쓸 게 없어지니까 전부 다 과장되거나 아니면 약간 주작한다고 하죠. 이런 느낌들. 예, 예. 정말 이런 굉장히 이거 괴리가 벌어지고 오히려 스스로가 자기 삶을 위선적으로 보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진짜 약간 걱정되는 건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뭐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사진 보정하는 그래서 뭐 약간 피부톤 밝게 하고 눈 살짝 키우고 요 정도 이제 만족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와 요즘에는 정말 도저히 그러니까 현실 감각들을 약간 잃어버리셨는지 아니면 그냥 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아유 이건 뭐 어떻게 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그런 이제 앱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을 네. 이제 가끔 이제 뭐 학술 대회든 세미나든 뭐 강연이든 끝나고 가끔 저도 이제 셀카 찍어드릴 때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앱으로 딱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저도 찍히잖아요. 그분만 찍힌 게 아니라. 아 셀카를 같이 찍어. 맞아. 그렇죠. 무슨 미치겠어요 저는. 진 뭘까요? 근데 저를 찍었는데 뭐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와, 저도 막 지금 한 16살 때 수염도 싹 없어져 갑자기. 근데 그게 사실은 계속 누적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게 그게 자기 외모, 자기 신체 비하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계속 누적되면. 어쨌든 거울에는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기 원래 얼굴 보고 스스로 기뻐하는 나르시시즘이 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 이게 사실 자기가 아닌 자기를 계속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저러다가 이제 저 사진, 저 이미지에 자신을 또 다른 자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분리가 혹시 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식증에서부터 그리고 뭐 이미 왜 그런 리포트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런 앱들과 SNS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진들이 올라가면서 마치 왜 그 미국에서도 10대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의 자살의 비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가 이제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5%, 10%도 아니고 한 5% 정도 미화하시면 돼요, 자주. 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살짝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달려가요. 아, 약간 노력을 좀 할 수 있구나. 네. 그 정도예요. 근데 20%, 30% 정도 미화하잖아요. 미화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걔를 따로 만들어 버리고 나를 숨기게 되죠. 그렇죠. 이제 제일 걱정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자기의 자아를 자기 스스로 직면하거나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딱 발견하게 되면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앱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5%가 최적 모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SF 모드. 혹은 판타지 모드. 아예 그냥 픽션으로. 말 자체가 이건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라벨을 쓰였으면 좋겠는 게 이게 사람이 왜 그거 있잖아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현실 부정으로 이루어가게 돼 있죠. 그건 결코 행복해지는 법이 아니거든요. 제 아는 친구에도 이제 뭐 그 친구는 이제 키가 약간 좀 컴플렉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키 높이를 굉장히 높게 갑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양말도 키높이 양말이 있어요. 오 그래요? 야 키높이 양말도 있구나. 키높이 양말 한 이만합니다. 그래갖고 그 장혁수장이 저를 이렇게 하는데 발목이 뒤에서 2번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다 깜짝 놀라갖고 제가 키높이 신발 신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키높이 신발에 플러스 키높이 양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디 가서 혹시 이제 신발 벗으면 갑자기 훅 내려가니까 그것조차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와, 그 진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욕탕은 뭐 가거나 뭐 샤워 같은 거 할 때는 어쨌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약간 좀 괴롭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쓸데없이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부정 외에 또 타자 부정으로 갈 때도 있어요. 타자 부정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마네킹 연구가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왜 그 마네킹 보면 그 굉장히 그 날씬하고 비율이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사고 싶은 옷인데 걔가 갑자기 몸매나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짜증나 하고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다음 주에 대해서 마네킹을 똑같은 마네킹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목 다 쳐가지고 이렇게 여기 목 얼굴 없는 마네킹들 있죠. 네, 많죠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있냐면 훼손시킨 거예요. 어? 네, 오히려 그러니까 비율이나 몸매가 좋고 그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네킹에 네. 얼굴을 떼어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덜 열받는 거죠 보는 사람이. 아 얼굴까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사람은 아닌 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지만 예, 그래도 뭔가 내 이미지 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짜증이 확 나는데 예. 목을 댕강 해버렸더니 네, 그러니까 판매율이 다시 올라가. 화가 누그러지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자 부정이나 타자에 네. 대한 어떤 혐오나 공격성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연구에서요. 네. 그 마네킹을 훼손시키지 않고 여전히 이쁘게 얼굴까지 다 붙여놨는데도 판매율을 올릴 수 있는 그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네. 그 판매하는 직원이 아우 참 고객님 교양이 많으신 것 같고 기품이 있으신 것 같고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성숙도에 대한 칭찬을 하면 이제 외모적인 것에 대한 저항감을 싹 줄이면서 물건을 삽니다. 아 그래요. 그 멘트 중에 최고봉이 뭐냐? 어우 물건을 좀 보실 줄 아시네요. 이 얘기하면 물건 좀 보실 줄 아시네요. 네, 뭐 약간 요런 류의 얘기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객님 예쁘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안 돼요. 네, 그럼 오히려 그 위선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요. 네. 요거는 이제 백화점 계신 분들 그거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굉장히 노련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관찰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깨달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야 차는 3000cc 넘어야 돼. 막 이런 거. 오히려 맞추기 편해요. 이런 고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차로 골라주세요. 중고차 딜러분들이 환장을 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상사도 기준이 없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직장 상사들 중에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케이. 보고서는 12장 이내로 12장 넘어가면 보고서 아니야. 이런 분들. 파워포인트에 야 6줄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파워포인트야. 프레젠테이션이야.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일단 맞든 틀리든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틀렸든 맞았든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다음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뭘 하냐면은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이라는 걸 못 만든 사람들이면 계속 내가 2,500만 원짜리 괜찮은 자동차를 샀는데 옆에 가면 3,000원 원짜리가 더 좋다고 하고 저희 5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지나간다 그러고 500만 더 쓸 걸. 내가 또 어떤 나는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집에 갔는데 야 근데 방이 왜 4개밖에 없냐 그러고 뷰가 좀 안 좋다 그러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삶에 대한 다양한 것에 대한 자기 기준 없는 사람. 큰 가르침 얻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경일 교수님입니다.
갑자기 교수님. 이렇게 모드를 바꾸시면 교수님. 제가 불안해집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약간 좀 불안한 조건이긴 하다.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낄 수는 없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신 행복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이나 보상의 크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태도, 행복을 대하는 태도, 혹은 뭐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더 많이 좌우가 되고, 그리고 좀 큰 행복보다는 잦은 행복을 좀 더 작게라도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는 놓치지 말자. 네.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비교적 더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몇몇 가지 조건들이겠군요. 요약이 그렇게 또 확실히 이보다 더 요약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도 이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요약을 진짜 못해요. 저희 연구자들이 요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요약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럴 때 또 행복감을 작게 또 느껴봅니다. 네, 사실 뭐 좀 다른 분이 근데 칭찬했으면 그거 있잖아요. 학생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쫙 완벽하게 막 너댓 개 핵심 아이템으로 요약하잖아요. 네. A 주기 싫어요. 자식이 뭔데? 어떻게든 자식 넌 B로 가라 이놈아 막 이렇게 이제 괘씸죄가 좀 네.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이 행복에 관한 뭐 큰 줄기를 좀 잡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짧은 몇몇 그 선택을 통해서 더 우리가 행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권 당첨되면 이거 불행해집니까? 아니면 행복해집니까? 확률적으로는 불행해집니다.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무조건 불행해지진 않겠지만 네. 왜 그렇게 불행해지는 분들이 더 많으냐 보면은 한 30억 받았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없는 상태라서 네. 준비되지 않은 큰 돈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카네만 여기 이 3프로에서도 한번 그쪽 관련 연구자분이 한번 나오셨는데, 예전에 네. 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 같은 사람이 뭐 7, 8만 불 정도, 뭐 한국 돈으로 8, 9천만 원 정도 연소득 때까지는 네, 네, 네. 행복이 계속 상승하지만 그거 넘어가면은 이게 멈춘다. 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또 아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뭐 이런 연구들 되게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위로 그 소득이 많아지고 돈을 많아질수록 네.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편차가? 똑같이 만약에 이제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분들의 네. 2천만 원으로 1년 소득이 2천만 원에 머무는 분들은 편차가 적어요. 느끼는 행복감에. 근데 네, 이제 네. 1년 소득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1억 넘어가면 아직까지 물가가 좀 높아도 1억 넘으면 그래도 고소득 직장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속 행복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편차가 조금씩 늘어요. 네. 편차가 커진다면 개인차가 커진다는 거죠. 2억, 3억, 4억 올라가잖아요. 그럼 편차가 완전히 커져요. 아주 행복하게 막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아주 불행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점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차가 되게 커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뭐겠느냐?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네. 외로운 부자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뜻이냐? 갑자기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큰 돈.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30억 나 50억 누가 나한테 주면 나 이렇게 쓸 거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줄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물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갑자기 5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든 큰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외로워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사회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네. 부자들이 치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형벌 중에 하나가 남을 믿으면 안 된다는 형벌을 겪죠. 왜냐면 저는 믿어도 되죠. 왜 제 가방 어딘가 제 가방 여기 있어도 막 뭐 저기 가져가봐야 뭐 얼마 없으니까. 오히려 짐이죠. 네. 그래서 의심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 제가 나한테 연락 오는 것도 저거 나한테 뭐 하나 또 뜯어가려고 전화하는 것 같고, 이런 의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습관화됐는데, 그래서 왜 부자인 분들이 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됐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부자인 분들은 처음 가르쳐 주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친구 가려 사귀라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외롭죠. 예. 이제 외롭다라는 게 사실은 왜 요즘은 이제 왜 외로움을 아예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라고 할 정도로 외로움이 사람 수명을 갉아먹는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외로움이 근데 의심으로부터 만들어 오잖아요. 예. 그래서 합치면 그 그러니까 복권 당첨자들이 네.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꾸더라. 이런 연구들 되게 많아요. 실제 사례들은.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빠른 속도로 6개월 내에 아주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들이랑 의절하고 뭐 이런 거. 아 맞아. 그다음에 1년 내에 거의 대부분의 친한 친구들과 이제 의상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매끄러워요? 이제 사기꾼들이 매끄러우는 거죠. 예. 그렇지 그 사람들은 또 그거 잘 맞춰주니까. 네,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일순간에 그래서 복권 당첨자가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권 네네. 당첨이 그래서 이걸 대책을 어떻게 그러면 세워야 되느냐? 네. 외롭지 않으면 되지 않냐? 아니죠. 그분들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의심으로 인해서 외로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의외로 답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미리 결정해 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복권에 나와요. 당첨될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네네. 사경영 회계사님 있죠. 산프레도 갖고. 네네네. 근데 돈을 어디다 쓸지가 진짜 경제 교육이다. 어디다 쓸지. 이게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제 주위에 경제 교육 잘 시키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든 외국 분들이든 돈을 잘 모았을 때 칭찬하시는 것보다 돈을 제대로 잘 썼을 때 훨씬 더 칭찬을 많이 하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자꾸 큰 돈을 옆에서 불러주면 너 1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쓸 거야? 막 물어봐요. 아이는 10,000원 정도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럼 애가 100만 원이 뭐야? 10,000원이 100개 있단다. 뭐 이런 애들이 그러는데 막 그러면은 뭐 내 친구 영숙이한테 뭐 무슨 사탕 6개 사주고 우리 큰형은 나랑 안 친하니까 뭐 지렁이 사탕 2개만 주고 뭐 별의별 거 막 써요. 애들이 뭐 다음 날까지 써요. 네. 위시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아. 위시리스트를. 그 아빠 언제 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대성할 수가 있을 것 아 같기도 그렇습니까? 하고.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재밌는 놀이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는 거.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네. 음.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거 하는데 되게 성인이 돼서도 민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권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냥 길 가다가 뭐 복권 하나 사요. 1,000원짜리 하나 정도 이렇게 네. 가볍게. 저는 그거 언제 주로 사냐면 예. 눈도 좀 아파서 오늘은 이거 2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기도 좀 힘들다. 그래서 KTX 같은 거 탈 때. 그리고 공항 비행기 같은 거 국내선 탈 때. 네. 그래서 복권 한 장 가지고 딱 하고 A4지 같은 거 끌어놓고 이거 당첨되면 아 당첨되면 이거다. 아무 생각 없이 30억 어떻게 쓸까 되게 민망하거든요. 아. 근데 당당해. 되게 복권 당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30억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당당하다니까요. 아, 이 30억 있으면 예. 갑자기 생기면 교수님 뭐 제일 크게 쓰실 돈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제 아내한테 네. 예전에 안 사줬던 제가 약간 밑에 거 사라 그랬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하도 4년 동안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사주려고요. 아, 뭐 이렇게 네, 들고 다니는. 아니 그 자동차 SUV. 자동차. SUV. 그래요? 그 뒷좌석 리클레이닝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어요. 과연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 30개 써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30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쓰다 보면 되게 양심에 찔린다. 왜요? 이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쓴다는 게. 그래서 한 5번째쯤은 어떻게든 제가 왜 그거 있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유난히 네. 왜 이제 자립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 예전에는 보호 종류 아동이라고 맞습니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저는 유난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이 좀 쓰이세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18살, 막 20살 물론 조금 더 맞아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저도 제 아이들을 나름대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부모님 정 많이 못 느낀 친구들이 물론 네. 세상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난히 그 사람이 연민을 느끼는 상대방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심상 5번째, 6번째는 그 친구들한테 1억이든 2억이든 혹은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아이디어가 정교화되니까 네. 그 친구들이 쓸 수 있는 6명의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0억이 생기면 30억 정도에 되는 돈이 생기면 혹은 생기지 않더라도 아마 그 마음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네.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혹은 경제적 지원을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네. 어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실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네. 제 앞에 있는 분이 정영진 씨라는 걸 지금 네. 잠시 간과한 게 항상 이렇게 정말 너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지금 난 이미 돈을 지불한 것 같아요. 뭐선 약속 후 나중에 복권 당첨되는 네, 것도 다 쓰일 때가 있어야 복권 같은 복도 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복권 당첨은 일반적으로는 외로움으로 가는 고속 승차권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조심하자. 자 그리고 네. 왜 잘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일이든 막 하하 이렇게 막 웃는 분들이 확실히 더 행복감은 없나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네. 그래서 잘 웃는 게 더 행복에 가까운 길인가요? 그거는 뭐 거의 거의 예외 답이에요. 없이. 아 그렇습니까? 네. 별로 안 웃겨도 좀 웃어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무적인 웃음 짓는 거. 왜 예전에 왜 패남 미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항공사 직원들, 네. 승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네. 기분 나쁜데도 웃는 거. 그런 거보다는 네. 조금 흔쾌히 웃어주는 거. 흔쾌히. 그러니까 웃겨도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도 혹은 웃을 수 있는데도 안 웃는 거는 확실히 하지 말자. 그것도 맞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웃기면 그 웃긴 거보다 조금 더 웃어주는 거는 괜찮다. 조금 더 쓰는 거 좋죠. 그렇다고 억지로 막 웃음을 네. 지어줄 그거는 필요는 오히려 없지만. 오히려 아마 또 다른 번아웃 요인이 될 거예요. 억지로 웃어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 미소. 네. 이런 것들은 네. 가능하면 본인 행복을 위해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불안이나 초조 우울감 같은 걸 잘 느끼는 거는 이게 타고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나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타고난 기질적 측면은 분명히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네.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요는 방금 전에 그 환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타고난 성향이 좀 더 우울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잘 안 쓰고 좀 놔두고 있는 것들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일조량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화에.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도 있는 거 보면 상당 부분 타고나죠. 근데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리액션이랑 디시전을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똑같은 일인데도 조금 더 우울해지는 건 리액션이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타고난. 근데 디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걸어보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조금 더 사람들이랑 활기차게 대화해보자는 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상당 부분을 결정하지만 그건 리액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액션이 디시전이랑 동일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 성격 뭐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하죠. 하지만 화를 잘 내는 성품이랑 이게 일치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타고난 기질 같은 것들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또 본인이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막 장애가 예전에 제가 들어드렸던 얘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 때문에 차가 막혀. 그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마음은 분명히 좀 안쓰러운데 당장 내가 가야 되는데 화가 좀 나. 그럼 이제 리액션은 짜증인 거고요. 디시전은 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항상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왜 이렇게 막혀, 화이팅 하고 가요. 왜 이렇게 막혔는지 약간 좀 속으로 먹으면서 하시고 화이팅은 좀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덜대고 저는 투덜대고 그래서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하면 내 뇌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전형적으로 리액션과 디시전을 구분해내는 거나 분리해내는 건데 우리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리액션이랑 디시전을 구별하면 굉장히 투 트랙으로 전략이 가능해져요,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조금 어려운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까라면 까야지 억압이죠.
아, 이게 나 다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위선이에요. 직장 상사가 내가 좀 약한데 나한테 버거운 일을 시키면 네. 그러니까 억압도 안 좋은 거고 위선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아 진짜 우리 부장님 나한테 사장 수업 시키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투덜대야 돼요. 아 투덜은 되네. 근데 이 상황을 그렇다고 까라면 까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서글퍼지죠. 아. 그러니까 우리 부장은 말이야 나 사장인 줄 알아 나를 사장인 줄 알아. 아. 예. 그래도 투덜대면서 그래도 이 상황은 그래도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네네. 되거든요. 정말 근데 지혜합니다. 이게 리액션과 디시전을 바꾸는 거죠. 나도 안 다치게 하면서 투덜거리는 걸 하는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가야 될 디렉션이라고 봅니다. 네, 리액션.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디시전, 열심히 디렉션까지 갑니다. 저는. 디렉션. 네, 어떻게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5분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 단어로 딱 해서 아유. 그냥 거기다 위를 치네. 야, 디렉션. 시간 너무 쓰시더라고 보니까. 네. 결국 이것저것 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 목적이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 그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오늘 네. 그 얘기를 우리 교수님과 좀 나눠봤고요. 교수님 한 날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아시죠 당연히? 예. 어디 긴장돼가지고 24시간. 네, 24시간입니다. 네. 1년은 절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의 밤이 24회째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한 사이클을 우리가 온전히 해냈다는 겁니다. 뿌듯합니다. 네. 정말 뿌듯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 사이클에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심리학 이야기 또 우리 삶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경일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청취자분들께도 이건 오디오로 듣는 분들 꽤 계시니까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한 시즌을 혹은 이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년의 절반에 가까운 이제 24회를 거쳤는데 네. 참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셨죠.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볼 만한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분들과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좀 더 성숙한 다음으로 와서 좀 더 어른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경험하고 와서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줬던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작진분들 저는 삼프로티브리 제작진이랑 네. 우리 하나생명 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매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셔서 네. 그분들이 또 정말 감사드리죠.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훌륭한 교수님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가끔 단발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반년 정도 이렇게 쭉 하시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만 사실은 하나생명이 굉장히 또 크게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게 간주했구나. 예, 그죠? 네. 하나생명. 저희 지혜의 밤에는 생명과 또 같은 분들입니다. 네, 하나생명이 또 열심히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희가 또 만들 수 있었고요. 예, 조만간 다시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또 지혜의 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물을 주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거에서 지배를 받는 포지션으로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날로 먹었다.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하리보 나도 줘요. 나 줄게. 예.